이번 시간에는 통일정부 수립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남북협상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1차,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앞에서 한 것처럼 미소 공동위원회는 한국의 임시 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서 열렸던 거죠. 근데 두 차례에 걸친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됩니다. 그러자 47년 11월에 미국이 유엔 총회 한반도 문제를 상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 실시를 결의하게 됩니다. 근데 인구 비례에 의해서 총선거 실시하면 북한이 불리하다고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거부하고 통일정부 수립이 어려워지자 48년 2월 유엔 소총회에서 이제 그러면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치르자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구와 김규식 이들이 북한에 가서 김두봉, 김일성 등을 만나서 남북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 남북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후한 시기에 제주 4.3 사건, 여수 순천 10.11구 사건, 이러한 좌우 대립과 갈등, 50 총선거에 반대했던 것이 제주도 4.3 사건입니다. 그러니 47년부터 3.1절 기념행진, 제주도에서 여기서 이제 경찰의 발포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게 되는 거죠. 미군이 이제 이를 시위자를 검거하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50 총선거 실시, 즉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이러한 4.3 사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 3개 선거구 가운데 2곳에서는 선거가 치러지지 못했죠.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여수 순천 10.11구 사건을 하게 됩니다. 여수 순천에 있는 군대에게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출동 명령이 됐을 때 그 여수 순천의 군인들 중에는 사회주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반발했던 거죠. 물론 이 여수 순천 10.11구 사건은 곧바로 진압이 되지만은 그 반란군 자녀 세력의 일부가 어디로 갑니까? 지리산으로 가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빨치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현대사에 많이 나오는 거죠. 문학 작품에도 많이 나오는 거고. 자, 이 좌우 대립과 갈등, 그 이념 대립 때문에 그 이념 대립의 문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분단 상태로 오게 되는 겁니다. 주제 열기입니다. 자, 이 글은 김구가 남북 협상을 위해서 38선을 넘을 때, 여기 38선을 넘는 김구 일행이 나와 있는데 38선을 넘어가면서 비장한 각오를 한 얘기입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남북 협상이 결렬된 뒤에도 50 총선거가 실시될 때 김구는 총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정당이 있으면 정당은 선거에 후보자를 보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는 게 정당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가 되는데 단독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50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게 됩니다. 이 광복 이후에 주요 인물들, 대표적으로 김구, 김규식,
그 다음에 이승만, 또 김성수 같은 사람, 김성수, 그 다음에 여운형, 박헌영. 대표적으로 이들의 성향을 잘 알아두고 이들이 어떠한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는가, 이러한 노력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요 김구, 김유식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고, 단독정부 수립. 김성수는 처음에는 임시정부를 지지했지만은, 그러다 나중에 이승만을 도와줬다가 다시 떨어져 나와서 한국민주당이 야당이 되는 겁니다. 여운형은 중도좌파,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고, 박헌영이는 극좌파, 조선공산당이 이제 남조선노동당, 남노당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걸 이끌었던 사람이 박헌영입니다. 이들의 성향을 잘 보고 이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소 공동원의 개최와 연기입니다. 협의 대상을 둘러싼 미소의 대립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협의 대상입니까?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는데 어떠한 단체를 참여시키느냐, 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덕수궁에서 열린 1차 미소 공동위원회, 여기에서 이제 미국과 소련의 의견 대립이 있게 되는 거죠.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미국은 한반도에 미국에게 유리한 정권을 수립하려고 그러고, 소련은 소련에게 유리한 정권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는 거죠. 소련의 주장은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의 결정을 지지하는 세력, 즉 사회주의 세력만 참여시키자. 그러니까 공산정권을 수립하자, 이러는 거죠. 그런 공산정권의 팽창을, 공산세계의 팽창을 막으려는 게 미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협상, 타협이 안 되다 보니까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게 됩니다. 1차 그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면서 바로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나오게 됩니다. 뒤에 정읍 발언 나오는 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우 합작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배경은 이승만의 정읍 발언 때문입니다. 정읍 발언이라는 게 뭡니까?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는 겁니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됐으니까 통일 정부 수립이 어려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 정부라도 수립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읍 발언입니다. 광복 이후에 우리 가장 당면한 민족의 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통일 정부 수립이었죠. 그러니까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 이제 반발해가지고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좌우합작위원회는 여운형하고 김규식, 이 둘이 중심이 되는 거죠. 알다시피 여운형은 중도 좌파, 김규식은 중도 우파가 됩니다. 미 군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 군정의 지지를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좌우합작위원회가 됩니다. 그 좌우합작위원회에서는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좌우합작 7원칙 중에는 모스크바 3상의 결정에 따라서 통일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탐구 활동에서 좌우합작 7원칙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합작의 임시정부 수립, 토지개혁. 토지개혁에서 이제 이 사회주의 세력의 주장을 수용하기도 하는 거고, 민족주의, 우파들의 주장을 수용하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토지제도를 개혁하는데 유상매상, 무상분배, 이러한 방법을 채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 바로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문제입니다. 민족 정기를 세우기 위한 것이 반민족 행위자,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일본에 협력했던 사람들, 이들을 다 청산하고 가자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방안들이 좌우합작 7원칙에 담겨 있습니다. 이 좌우합작 7원칙에 대해서 김구는 지지하는 거죠. 근데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 좌우합작위원회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냐는 문제로 좌우합작위원회에는 불참을 합니다. 그러지만은 좌우합작위원회의 7원칙 요거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승만하고 한국민주당, 이들은 이제 이승만은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승만은 거부하고 한국민주당도 거부를 합니다. 이들이 거부한 표면적인 이유는 뭡니까? 유상으로 매상한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 요거는 정부의 재정난을 가중시킨다. 그런 이유를 들, 표면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근데 이제 요 무상분배, 사회주의적 방법인 요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한국민주당은 극우 쪽이라고 그랬습니다. 박헌영이 이끄는 좌익, 극좌 세력이 되는 거죠. 이들도 반대합니다. 유상매상이라는 문제를 반대합니다. 사회주의는 뭡니까? 무조건 몰수죠. 무상몰수, 무상분배. 이거를 주장하는 것이 좌익, 박헌영이 됩니다. 서로 각자의 입장에 따라 가지고 좌우 합작 7원칙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를 풍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의 만평이 되겠습니다. 자, 이승만의 정업 발언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휴예된 미소 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릴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게 되었다. 우리는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또는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물러나도록 세계 여론에 호소해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해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됐으니까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고 하는 것이 이 이승만의 정업 발언의 핵심이 됩니다. 다음은 남한의 단독선거 결의를 보겠습니다. 배경은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입니다. 앞에서 봤던 좌우합작위원회, 그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7원칙 중에 중단된 미소 공동위원회를 속개하자, 속개를 촉구하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좌우합작위원회는 미 군정의 지지를 받아서 성립됐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중단된 미소 공동위원회를 속개하자는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렸던 것이 2차 미소 공동위원회고,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서로 양보를 안 하다 보니까 이 2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결렬이 됩니다. 그래서 47년 11월 유엔 총회에다가 이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다 이관을 하게 된 거고, 이관을 하고 유엔 총회에서 총선거 실시를 결의합니다. 남북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하자,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북한 지역에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하게 되는 거고 총선거 실시가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다시 48년 2월 유엔 소총회에서 그러면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치르자.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 실시는 북한에게 불리하다고 그랬죠. 위원단, 그래서 북측이 임시위원단 입법을 거부하고 유엔 소총회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 총선거 실시를 결정하자입니다. 요거는 결국 뭡니까? 단독정부 수립으로 가자는 얘기죠. 단독정부를 수립하자. 광복 이후에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일정부의 수립입니다. 그런데 단독정부 수립으로 가자 그러니까 김구가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적극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구와 김규식이 뭐합니까? 통일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 협상에 나서게 되는 거죠. 앞에 주제역에서 봤던 것이 남북 협상을 위해서 북한으로 건너가면서 김구가 한 말 얘기입니다. 남북 협상입니다. 남측에서는 김구와 김규식, 북측에서는 김두봉, 김일성 이들이 이제 평양에서 회담을 하고 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약속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론적인 거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원론적인 거. 그리고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한다는데 합의를 하지만은 요거를 실천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러한 방법이 없었던 거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것이 48년 8월 15일입니다. 이후에도 김구는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49년 6월에 암살당하면서 이 남북협상,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은 중단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김구하고 이승만하고 독립운동가하고 정치가지만은 비교를 많이 합니다. 김구는 임시정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하고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고, 이승만은 반면에 어떻습니까? 초대 대통령이었지만은 구미위원부에서 미국에서 편하게, 비교적 편하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또 광복 이후에도 통일정부 수립하고 단독정부를 수립하자. 입장이 다 달랐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비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료일기를 보겠습니다. 남북협상 공동성명입니다. 애국군대의 즉시 철수. 애국군대 철수, 내전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 우리 동포끼리, 우리 민족끼리 싸움을 배제한다는 얘기죠. 소련과 미군이 없어도 우리끼리 싸우지 않겠다.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전 조선 정치의 구성을 통한 임시정부 수립과 전국 총선거에 의한 통일국가 수립, 우리 민족의 염원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합의한 겁니다.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한다. 이것이 남북협상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위 자료에 나타난 통일정부 수립의 기본 전제는 무엇일까? 외세의 간섭이 없어야 된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국 군대의 즉시 철수, 미국과 소련의 즉시 철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주적인 통일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동족 간의 싸움을 배제한다. 평화적인 통일입니다. 자주적인 통일, 평화적인 통일. 이것이 이제 남북협상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탐구활동을 보겠습니다. 좌우합작
7원칙에 대한 정치 세력의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자, 좌우합작 7원칙, 좌우합작위원회에서 발표한 거죠.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 결정에 따라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이었습니다. 미소 공동의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아까 미 군정의 지지를 받아서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중단된 미소 공동의 속개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렸던 것이 2차 미소 공동위원회입니다. 근데 2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결렬이 됐던 거죠.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매상 등으로 토지를 회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며 중요 산업을 국유화할 것. 여기에는 사회주의자들의 요구가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조항,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매상 등으로 토지를 회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며 중요 산업을 국유화할 것. 요거는 사회주의 세력의 요구를 많이 반영한 겁니다. 그냥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을 빼앗는 거죠. 유조건 몰수는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매입하는 겁니다. 체감매상, 이거는 매입을 하는데 토지를 아주 많이 가진 사람은 단가, 돈을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토지를 매수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눠준다. 그리고 중요 산업을 국유화하자는 것.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입법기구가 심의 결정하여 실시하게 될 것 그랬죠. 이거는 뭡니까? 이 친일파 청산, 이거는 이제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되는 거죠. 남북의 정치범 석방에 들어가며 남북 좌우의 테러적 활동을 제지하도록 노력할 것. 이런 7원칙을 합의해가지고 활동했던 것이 좌우합작위원회가 됩니다. 근데 여운형이 이런 테러적 활동을 제지하도록 노력할 것 했지만은 여운형이 암살당하면서 좌우합작위원회도 결렬되게 되는 거죠. 좌우합작 7원칙에 3, 4항목을 포함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보자 그러죠. 3, 4항목이 뭡니까?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매상, 그리고 농민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해 주자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러한 토지개혁은 좌우, 그러니까 좌익 세력하고 우익 세력의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방안입니다. 몰수라든가 이런 것들, 무상분배라든가 이런 건 사회주의자 주장이죠. 중요 산업의 국유화도 사회주의자 주장이고, 그 다음에 유조건 몰수하고 체감매상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우익들의 이러한 주장을 반영한 이러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이게 뭡니까? 친일파 처리를 통해서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자는 의도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시행이 되지는 못했죠.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운형의 암살을 계기로 해서 이 좌우합작위원회가 결렬이 되면서 이게 이루어지지는 못합니다. 좌우합작 7원칙에 대해 주요 정치 세력이 어떤 태도를 취하였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보자 그랬습니다. 이승만하고 한국민주당이 반대한다고 그랬죠. 이승만은 사회주의자들하고의 공산주의 세력하고의 협력을 요 자체를 반대합니다. 이승만의 기본적인 생각은
사회주의 세력은 파괴적인 행동을 일삼는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공산주의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세력하고는 협력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반대했습니다. 한국민주당은 지주 자본가라고 그랬죠. 지주 자본가니까 토지를 유상으로라도 몰수당하고 체감 매상하고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는 조치, 요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유상으로 몰수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 분배하는 것은 국가 재정이 파탄날 것이다 해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김성수도, 그러니까 한국민주당이죠. 얘도 반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박헌영이죠. 박헌영. 남조선 노동당 극좌가 됩니다. 박헌영은 토지의 유상 몰수는 지주를 위한 것이다 해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또 여기 이제 입법기구가 심의 결정한다 그랬는데, 입법기구는 미 군정의 거부권을 넘을 수 없는 제한적인 것이다 해가지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박헌영이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유조건 몰수하고 체감 매상. 김구는 좌우합작 7원칙에 대해서 지지한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좌우합작 7원칙에 대응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앞에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제주도의 4.3 사건입니다. 제주도 4.3 사건이라게 된 배경은 1947년의 3.1절 기념행진입니다. 여기에 이제 경찰이 발포해서 사상자가 발생을 하는 거고, 주민들의 항의 시위가 열리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반인들이 체포됩니다. 미 군정에서는 서북청년회라든가 이런 우익단체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인들이 체포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민들, 일반적인 제주도민들의 미 군정에 대한 불만이, 반감이 고조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50 총선거 실시가 결의가 된 거죠. 1948년 5월 10일에 총선거,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선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50 총선거에서는 우리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300명, 총 300명인데 50 총선거에서는 남한 쪽의 대표 200명만을 선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북한 측의 대표 100명은 공석으로 남겨둔 채 남한에서만 단독 선거를 치르도록 했던 거죠. 이거를 반대했던 것이 바로 좌익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통일정부 수립 명분으로 무장 봉기한 것이 4.3 사건이 됩니다. 이 미 군정이 무력으로 진압을 시도하고 했지만은 이러한 혼란 때문에 제주도의 3개 선거구 중에서 2개 선거구에서는 총선거가 실시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0 총선거에서 선출된 재헌 국회의원은 198명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주동 세력, 좌익 세력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인까지 많은 희생을 당했죠.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 최근에야 이제 그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
이들을 이제 잘못된 판결, 이거를 원혼을 풀어주게 됐던 거죠. 이 당시에는 일반인들, 일반 무고한 민간인까지 다 죽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다 빨갱이다. 빨갱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됐던 그러한 시절입니다. 빨갱이기 때문에 죽였다. 무고한 민간인들도 다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무차별 학살을 하게 했던 것이 바로 제주도 4.3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여수순천 11구 사건입니다. 48년이 되는 거죠. 이 제주도 지역에서 좌익 무장 세력들의 저항, 이것이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서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게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대 내에 좌익 세력이 많이 있었죠. 이들은 제주도 출동 반대,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무장 봉기하면서 여수 순천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게 여수 순천 11구 사건입니다. 10월 19일에 일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거를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그랬던 거죠. 이제 정부가 미군의 지원, 미국 군사고문단의 지원을 받아서 이들을 진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 내에 좌익 군사 세력을 색출하고 제거하기 위한 숙군 사업을 벌이게 되는 거죠. 결국 제주도 4.3 사건은 6.25가 끝난 이후에야 진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수 순천 11구 사건의 주도 세력들, 좌익 세력의 일부가 어디로 갑니까? 지리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빨치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들도 전부 다 옛날에 이제 빨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처벌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책에 312페이지 사건 속으로 해가지고 제주 4.3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과 서북 청년회가 되는 거죠. 아까 미 군정이 동원해서 4.3 사건을 진압을 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제주도에 이러한 시민들의 시위를 진압했다는 것이 서북 청년회입니다. 우익단체라고 그랬죠. 서북 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정 반대를 기치로 단독정부 수립과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 반대를 기치로 해서 48년 4월 3일에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봉기하는 것이 4.3 사건입니다. 남로당이면은 남조선 노동당을 얘기합니다. 박헌영 정당이죠.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고서입니다. 2003년에 나온 거죠. 2003년이면은 이게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무고한 민간인까지 다 빨갱이로 누명 씌워져 가지고 이렇게 희생을 당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뒤늦게 정부에서 4.3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제주도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고 제주도 4.3 사건을 재조사하고 2005년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여수, 순천 10.11구 사건에 대한 조사도 새롭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는 제주도 4.3 사건에서 희생된 사람들, 이들은 전부 다 빨갱이였다, 사회주의자였다, 이렇게 다 이제 낙인을 찍혔었지만은 지금은 희생자 명예 회복이 이루어졌던 거죠. 이 정부가, 지금 현재 정부가 이 4.3 사건의 희생자에게 사과하고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